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어들이 있을 텐데요. 이걸 이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 일단 이 전 세션에서 설명을 다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 요점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터, 그 다음에 캐릭터, 그 다음에 폰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액터의 경우에는 월드에다 놓을 수 있는 오브젝트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오브젝트들 중에서 플레이어가 직접 조종할 수 있는 오브젝트의 성질을 갖도록 한 그 액터는 폰이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그 플레이어가 조종할 수 있는 폰 중에서 특별하게 그러니까 그 길을 찾을 수 있고, 이런 이제 어떤 특정한 성질들이 더 들어있는 액터를 이제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벡터라고 하는 이제 변수가 존재하는데,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구조체고요. 그 다음에 그 플로트라고 하는 실수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 안에 어떤 실수 값을 이제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실수를 2개, 3개, 뭐 4개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일단 언리얼 엔진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벡터는 이제 3개의 실수를 보관하는 구조체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3차원 월드에서의 위치값, x, y, z 그 위치를 딱 가지고 있는 구조체 하나로 벡터라고 이제 보통 불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벡터로 이제 표시될 수 있는 것 중에 로테이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로테이션은 그 3차원 월드에서 각 축에 대한 회전값, 이걸 이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개의 실수를 갖는 구조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 익히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3차원 월드에서의 위치, 그 다음에 3차원 월드에서의 회전값, 그 다음에 각 축에 대한 스케일 값을 다 포함해서 이 3개의 구조체를 이제 통합하는 이제 큰 구조체로서 트랜스폼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관장하는 게임 모드라고 하는 블루프린트가 존재하는데, 이것도 이제 익히들 아시겠지만, 이 게임 모드라는 것 안에 내가 이 게임의 요번에서 이제 사용할 뭐 어떤 설정들, 이런 것들을 미리 몰아서 게임 모드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게임이 시작할 때 이 게임 모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리 설정된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게임 간 전환을 할 수가 있도록 사용되는 블루프린트이고요. 예, 그래서 게임 모드 좀만 더 설명드리면, 일단 저희가 제공하는 그 샘플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샘플 게임을 보시면, 샘플 게임을 살펴보실 때 가장 먼저 게임 모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왜냐면 사실 모든 게임이 그렇지만 이게 시작이 있잖아요. 시작이 되는 부분, 또 어찌 보면 끝이 되는 부분이 게임 모드라, 게임 모드를 보시면 거기서 아까 설명드렸던 뭐 캐릭터라든가 이런 걸 뭘 선택하고, 또 이 게임에서의 어떤 로직으로 어떤 룰로 돌아가는지 볼 수 있으니까, 게임 모드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웬만한 것들은 다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신 애니메이션 또는 이제 가져온 애니메이션이 존재할 텐데요. 그 애니메이션을 이제 임포트하고 나시면 그 에셋이 이제 애니메이션 시퀀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그냥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게임 플레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심이 되는 거가 블루프린트고요. 오전 시간에 이구 대표님이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 주셨다면, 이제 전 시간에는 저희 최용훈 과장님께서 이제 아트 만드는 부분을 설명드렸고, 게임 플레이에서 핵심은 이제 블루프린트로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블루프린트 기반의 그 비주얼 스크립트를 가지고 어떻게 게임 로직을 만들 수 있느냐로 설명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레벨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임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이 월드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월드에 저희가 미리 설정해 놓은 뭐 메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타워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해서는 이제 게임이 플레이가 되면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뒤에 이제 숨겨진 이제 게임을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설정들이 눈에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면, 일단 일반적으로 게임 플레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아까 설명드린 게임 모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월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월드에는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아군의 유닛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군 유닛을 통제할 때 사용자의 입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아군 유닛을 직접 통제합니다. 그리고 적군 이제 유닛이 존재해야 될 텐데, 이 적군 유닛은 누가 통제하냐면 바로 이제 AI 컨트롤러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생성이 되면서 적군 유닛을 이제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샘플로 삼은 이 클래식 로아에서는 플레이어가 직접 유닛을 컨트롤러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각자가
생성이 된 다음에 바로 월드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의 이제 구성을 살펴보면 게임 모드 월드 존재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존재해서 입력을 받지만 대신에 아군 유닛과 적군 유닛이 존재하는 그 위에 AI 컨트롤러가 이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적이라는 것만 인식하는 것 뿐이지 이제 똑같이 AI 컨트롤러의 통제를 받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통제를 받는 유닛을 어떻게 월드에 만드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일단 보시면 이 맵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워들이 미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이렇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제 월드에다가 바로 직접 생성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유닛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타워를 만약에 하나 이제 놓고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 그 위치에, 아이고야, 네, 이건 제가 나중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면 변경이 됐네. 네, 그 게임이 시작되면 이 위치에 이 타워가 이제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블루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생성하는 겁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는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월드에다가 저희가 미리 생성해 놓은 블루프린트를 올려놔서 그래서 맵에 같이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맵이 로드될 때 처음에 보이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네, 블루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건데, 그 스폰 액터 프롬 클래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보시면 이제 어떤 클래스에 그 다음에 어떤 트랜스폼을 지정을 해서 놓으면 그러면 그 조건에 맞게 거기에 생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게임 플레이가 될 때 이제 클릭을 하면 그럼 그 위치에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맵을 열어서 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스폰 하겠다고 모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지정을 하면 아까 그 스폰 네, 이 스폰 액터라고 하는 스폰 액터 프롬 클래스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실제로 위치에다 놓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놓는 모습을 한번 여기 지금 열어볼게요. 어디서 이제 저걸 만드냐면 일단 제가 만든 곳은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곳에서 이제 만들었고요. 네,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열어보면 네, 그 클릭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유닛을 스폰하라라고 하는 커스텀 이벤트가 이제 쫓아와서 실행이 되고요. 그게 실행이 되면 그럼 이제 어디다가 실행할지도 이제 같이 받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트랜스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방향이랑 사실 이 스케일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넣을 필요 없어서 이를 이제 트랜스폼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닛 타입도 미리 정해 놓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좀 전에 보시다시피 월드에 바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맞는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다른 클래스가 실행이 선택이 되고 그것이 월드에 이제 생성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유닛이 길을 딱 찾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길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내비게이션 메시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길을 찾는 건데, 내비게이션 메시는 언리얼에서 제공해주는 아주 강력한 툴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한 영역 내에 자동으로 생성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를 그 메시 위에 올려놓으면 알아서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역을 지정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볼게요. 뭐 많이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 콜리전 베이스로 동작을 하고요. 이 콜리전 위에 내가 그러니까 길을 찾으려고 하는 영역에 맞게 내부 메시 바운드 볼륨을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면 안 되는 방향에는 내부 모디파이어 볼륨이라는 것을 놓습니다. 그리고 엔진에서 자동으로 여기에 이제 맞는 이제 교집합과 여집합을 찾아서 내비게이션을 메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엔진에서 이제 직접 살펴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에디터에서 이제 P키를 누르시면 토글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메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 이 내비게이션 메시는 이 위에 이제 콜리전이 변경될 때마다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 강을 건너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부 모디파이어 볼륨 하나 놨는데요. 얘를 만약에 이제 이동을 시키면 거기에 맞게 바로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비게이션 메시 위에 캐릭터를 놨을 때 어디로 이동해라 라고 하는 명령은 어떻게 실행시킬 수 있냐면 AI 무브트 같은 이제
함수를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걸 실행을 시킬 때 누구한테 걸어가라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디로 걸어가라고 할 것인가, 또는 누구를 쫓아가라고 할 것인가 라고 이제 지정을 해서 명령을 하시면 되고요. 그 명령을 하는 과정에 이제 조금 더 옵션으로 내가 어디까지 쫓아가면 다 간 것으로 인정하는가, 그러니까 도착을 판정하는 범위, 또는 그 액터랑 이제 겹쳤을 때 그러면 내가 도착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옵션 등이 더 추가로 있어서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실제로 반영한 곳을 이제 엔진에서 찾아보면 AI에 이거는 이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이동하라라고 판정이 나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상황까지 왔으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동을 이제 하라고 하면서 여기 AI move to라는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쫓아가라고 하는 것이냐가 이제 같이 전달이 돼서 얘를 쫓아가라. 그다음에 이제 누가 쫓아가느냐? 그러면 이제 쫓아갈 대상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게임에서 보다시피 일단 얘를 만들면 얘가 이제 타워를 이제 쫓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을 찾아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 메시는 아까 동시에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길 찾기 할 수 있는 메시 단위의 어떤 볼륨 같은 걸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AI move to가 자동으로 이제 그 안에서 지금 위치와 그 타겟 위치를 정하면 그 사이에 가장 빠른 폴리곤 단위의 패스를 찾아서 길을 넘겨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비헤이비어 트리는 뒤에 그 AI를 만드는 저희 또 툴인데요. 그건 뒤에 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메시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특징은 캐릭터 무브먼트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무브먼트라는 컴포넌트를 가질 수가 있다면 그러면 그 메시 위에서 걸어 다닐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른 클래스 말고 그 캐릭터라는 이제 클래스 안에 이 컴포넌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시 위에서 걸어 다니는 걸 원하신다면 이제 캐릭터 클래스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를 메시 위에 올려놓고 여기 이 목표로 이동을 하라라고 이제 시킨다면,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장 최적의 패스를 찾아서 이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캐릭터들이 이제 존재할 텐데 그 캐릭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성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게임에서 존재하는 클래스들을 조금 먼저 알아보면 저희 게임을 이제 구성하는 클래스들은 네, 나오는 캐릭터들을 좀 알아보면 네. 네, 여기 유닛을 일단 이렇게 보시는 이 타워가 존재합니다. 이 타워는 특징이 뭐냐면 이 주변에 이 범위 안에 있는 아이들 탐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이제 좀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제 기본적인 미니언 얘를 한번 보면 이 미니언의 경우에는 공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닐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력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아처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처는 특징이 뭐냐면 얘는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체력이 조금 적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탱크를 한번 또 살펴보면 탱크는 몸집이 크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범위가 미니언보다는 조금 더 크고, 그 다음에 체력이 많고, 그 다음에 공격력이 조금 약하고 느립니다. 이런 특징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각자의 유닛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공통되는 속성을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걸 이제 세분화시켜서 서로 다른 특징만 가지게 하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블루프린트 캐릭터, 걸어 다닐 수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서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를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냐면 일단 그냥 간단하게 상속을 받으시면 돼요. 이 이제 블루프린트 캐릭터를 상속을 받아서 뭘 만들 거냐면 우리 게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그 다음에 머리 위에 뜬 에너지 바, 이런 것들을 갖는 베이스 캐릭터라는 이제 그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일단 상속한 직후에는 부모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이 속성들을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게임에 필요한 기본 변수나 함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이시면 그러면 이것을 이제 기본으로 우리 게임의 기본적인 유닛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유닛은 없는 게 뭐냐면 공격할 수 있는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속성을 추가를 하려면 똑같이 간단하게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을 받아서 이름을 캔 어택이라고 짓고, 상속한 직후에는 그 부모와 똑같은 상태죠. 여기에다가 공격할 수 있는 속성을 하나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가능한 성질이라고 한다면 일단 주변에 있는 적들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격을 할 때 액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유닛이 만들어졌으면 걔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뭐 예를 들면 타워라든가 아니면 미니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이 상속을 받으시면 돼요. 똑같이 상속을 받아서 각각 뭐 미니언, 그 다음에 타워, 그 다음에 탱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고, 구분하신 직후에는 상속한 거랑 똑같이 생겼지만 여기에 똑같이 피처를 추가를 합니다. 이 추가하는 피처는 뭐가 되냐면 그 겉모습이나 이런 걸 표현한 스켈레타 메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액션, 뭐 서로 이제 뭐 공격하는 모션이 다르겠죠. 그래서 몽타주 같은 게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나면 이제 미니언의 겉모습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타워는 겉모습이 이렇고, 그 다음에 탱크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상속 구조를 통해서 공통되는 거,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속을 받아서 이제 쉽게 각자의 클래스로 분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워는 특별히 이동 불가한 속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달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상속을 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에디터에서 그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부모 클래스를 선택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격할 수 있는 클래스에서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다고 하면 오른쪽 클릭하시고 자손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생성하시면 그러면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디몬 라고 이름을 지시고, 상속한 직후에는 이 부모 블루프린트와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변경을 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변경을 가해 주시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이제 좀 이제 이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상속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먼저 하면 일단 부모의 설정 상태를 이제 그대로 가져오는 거 이제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져온 다음에 내가 원하는 속성을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붙일 수 있는 속성들 중에는 함수나 변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포함하는 건데요. 함수의 경우에 상속을 했을 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좀 알아보면, 일단 부모의 함수를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함수를 비워두면 가상함수처럼 사용 가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거를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우리 이제 그 기본적인 캐릭터인 이 베이스 캐릭터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죽었을 때 어떤 그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는가 이걸 이제 미리 정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 베이스 캐릭터의 경우에는 죽었을 때 어떤 모션이 정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비어 있고요. 그런데 얘를 상속받은 이제 예를 들면 조금 더 내려가서 예를 들면 미니언의 경우에는 죽었을 때 미니언의 모션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모션을 이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상속을 받아서 부모의 함수에서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지만 그걸 상속받은 자손의 경우에는 똑같이 죽었을 때 이제 이 이벤트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에 맞는 이제 설정이 이제 따라갑니다. 미니언의 경우에는 죽었을 때 지금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그 다음에 죽었을 때 이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라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게임이 실행이 되면 우리 이제 그 미니언이 나와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도록 딱 하고 죽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죽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상속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부모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로직들을 다 짜놨고요. 그 로직에 맞게 자손이 거기에 맞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상속 받을 때는 간단하게 그 상속 받으려고 하는 함수를 이제 오버라이드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만들었던 이 어택 디몬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열어서 이 클래스가 죽었을 때 이제 일어나는 거를 보려고 한다면 여기 이제 함수에서 오버라이드라는 버튼을 누르면 부모 함수 중에서 이제 내가 덮어 씌울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조건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죽었을 때 플레이 데스 몽타지라는 것을 누르면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이제 만들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죽었을 때 헬로우라고 나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이제 실제 사례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조금 더 간단하게 알아보면, 일단 부모 함수에서 A를 통하든 아니면 직접 실행하든 이 B라는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될 거고요. 얘를 이제 상속받아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B를 실행을 하도록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경하는 게 설명드린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변경을 하면, 그
그럼 이제 조금 더 알아보면 좀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데스 몽타지라는 것이 이제 원래 존재하는 부모 함수고 그 다음에 걔를 내가 원하는 식으로 오버라이딩, 그러니까 상속받고 오버라이딩을 해서 이 녹색의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다음에 죽는 애니메이션을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거냐면 그 부모가 공격 속성이 없는 이제 기본 캐릭터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자신의 체력이랑 생산 비용은 자기가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공격할 수 있는 속성이 없는 그 부모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공격할 수 있는 속성이라에 대해서 하나도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를 상속받은 그 자식은 그 캐너텍이라고 하는 이 자손은 그 체력 외에도 공격할 수 있는 속성들이 더 존재하기 때문에 걔들을 이제 더 세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실행을 하냐면 부모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똑같이 함수가 실행됐을 때 부모 함수에서 실행되었던 그 체력을 채운다든가 이런 식의 그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더 필요한 거, 그 내 클래스에 맞는 이제 공격할 때 데미지, 그 다음에 공격하고 나서 쿨다운 타임, 그 다음에 공격하는 스피드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함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동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함수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부모 함수를 실행을 해서 부모 함수에서 실행되던 값 업데이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어서 내 클래스에 맞는 그 설정들을 더 이어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부모 함수를 부를 때 어떠한 것들을 검색을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미 검색한 값을 이제 그 리턴 값으로 넘겨주게 되면 이 자손 함수에서 그걸 그냥 가져다가 이제 더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닛마다 서로 다른 값을 주려고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게임 속에서 예를 들면 이 타워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타워들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유닛들은 서로 이제 공격이 가능하며 그리고 예를 들면 땅에 있는 이 기본 미니언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떠다니는 유닛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들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유닛마다 서로 다른 값을 적용하려고 하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설정할지를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타워를 한번 열어보면 이 타워는 공격할 수 있는 그 클래스들이 뭐뭐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 지금 얘는 공격할 수 있는 클래스로서 탱크, 그 다음에 미니언, 그 다음에 아처 이렇게 3개만 정해놨기 때문에 얘는 타워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미니언을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이제 실제로 미니언을 열어보면 미니언에는 공격할 수 있는 클래스가 다 넣어놨죠. 여기는 미니언을 공격할 수도 있고 탱크도 되고 그다음에 타워도 되고 아처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할 수 있는 클래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드느냐? 정말 간단합니다. 이 방법은 뭐가 있냐면 상속한 변수를 변경하는 방법인데요. 부모에서 내가 사용을 하려는 어떤 기본적인 값을 먼저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자손에서 걔를 상속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변경을 하려고 하냐면 일단 처음에 상속받은 직후에는 그 값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제가 만들어놨던 이 어택 데몬이라는 걸 열면 여기 보시면 부모에서 상속한 값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 여기 이 내 블루프린트라는 탭에서 상속된 변수 표시라는 이제 체크를 하시면 여기서 이제 상속된 변수 표시 체크를 하면 그럼 부모에서 가지고 있던 변수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내 클래스가 공격할 수 있는 클래스들을 이제 추가를 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중엔 뭐 아처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탱크를 공격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저장을 하시면 그러면 내 클래스에서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속성 중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값을 변경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변경을 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의 변수 값이 자손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부모에서 상속받은 수많은 클래스들이 있을 텐데 그 값들을 내가 만약에 한 번에 변경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게 되는 때가 있고 또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사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부모의 변수 값을 바꿨을 때 그 자식의 기본 값이 같이 변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변수를 부모에서 새로 만들었을 때 그러면 자손에서 그 변수가 생성이 되면서 부모에서 변경한 값이 그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자손이 부모한테서 클래스를 그 변수를 상속을 받았는데 그걸 내가 내 클래스에 맞게 한번 바꿔서 저장을 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2개를 지정을 해서 저장을 했죠.
그렇게 되면 부모에 있는 값을 바꾸더라도 그게 자손에게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을 하셔서 이제 그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각자 클래스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보실 것은 유닛의 팀을 변경할 때 이제 색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저희 그 타워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적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 색깔이 어떻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지, 팀에 맞게 바뀔 수가 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이 유닛의 이제 디테일 탭에 보시면 이제 제가 팀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팀을 보시면 이제 팀을 변경을 하면 그 팀에 맞는 색깔로 딱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되는 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경되는 게 만들어 놨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게 이제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는 이 유닛 안에 블루프린트와 이제 함께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 한번 열어보면 여기 이벤트 그래프 안에 이제 블루프린트 스크립트들이 들어 있고요. 똑같은 블루프린트로서 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가 이제 같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는 프로그래머 분들은 아주 익숙하신 생성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는 이제 어떤 속성을 가지냐면 각 클래스에 이제 지정된 초기값을 이용해서 오브젝트에 적용시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그 각자에 보면 뭐 이런 변수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이런 컴포넌트들의 기본값을 여러분이 정해 놓으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기서 실행이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필요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닛이 만들어지자마자 그때 딱 실행이 되면서 내가 필요한 설정들, 예를 들면 외에 체력바를 띄우고 그 다음에 체력바의 사이즈를 얼마로 해라,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가 언제 실행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레벨에 놓인 액터, 예를 들면 이 맵에 있는 이런 이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가 언제 실행되냐면 이 디테일 패널에 있는 값이 변경될 때마다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위치를 변경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이 위치 요기의 값이 이제 변경하겠죠. 이렇게 변경되면 그때마다 컨스트럭션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 안쪽에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값, 이런 값을 제가 만약에 변경하면 그때 컨스트럭션 스크립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색깔이 적용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월드에 생성하는 이 스폰된 액터의 경우에는 처음에 딱 만들어질 때만 한 번 딱 실행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유닛이 생성이 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초기값, 그것을 가지고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그 유닛을 스폰한 다음에 값을 넣었더니 적용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동적으로 변경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살펴보면 이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이제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변수에 expose on spawn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부로 노출하는 걸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그러면 그 클래스를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럼 그 클래스에 맞는 변수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만드시는 그것과 동시에 여기에 이제 입력한 값이 들어가고 그 초기 값을 이용을 해서 컨스트럭션 스크립트가 1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다른 이제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그러면 이 탱크의 경우에는 이 머리 위에 보이는 이 에너지바가 좀 크고 그 다음 미니언은 좀 작거든요. 이제 요것을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탱크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기준이 뭐냐면 여기 이 캡슐 컴포넌트 있죠. 이 캡슐 컴포넌트가 사이즈가 크면 몸집이 큰 애란 뜻이니까 그럼 그 머리 위에 있는 에너지바도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줄어들면 작게 만드는데 이제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사이즈를 한번 줄여볼게요. 이 라디우스를 한번 만약에 이렇게 줄이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넓히면 늘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러면 실제로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를 열어보면 여기에 이거 보시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상속을 받은 것을 다 이용하기 위해 부모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를 호출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들고 있는 이제 이 망치 이런 거 이제 붙이는 함수를 실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에너지바가 줄어드는 거는 좀 더 위에 부모한테 붙어 있겠죠. 그래서 부모를 열어보면 이제 얘는 캐넉텍이 되고요.
캐노텍의 부모는 이제 유닛 베이스 캐릭터이기 때문에 유닛 베이스 캐릭터의 이제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를 열면 여기에 제가 좀 정리를 안 해놓은 건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setDraw size라고 하는 제가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사이즈를 만들거든요. 그 사이즈를 만드는 기준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캡슐 컴포넌트에 이 캡슐 레디어스랑 하프 하이트라는 값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 값을 적절히 가공을 해서 사이즈를 도출하고 그 값을 적용을 합니다. 언제 이제 실행되냐면 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때겠죠. 그게 실행될 때는 언제냐면 이 맵에 놓인 예를 들면 이런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 움직일 때 또는 사이즈가 변경할 때 이럴 때일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유닛의 경우에는 맵에다가 제가 스폰을 할 때 그때 딱 한 번 실행이 되겠죠. 바로 그 캡슐 컴포넌트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거 이제 요걸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색깔 변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 이제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의 위치를 좀 제가 제 마음대로 이용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 이 부모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내가 색을 변경할 메시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 부모 이걸 좀 볼게요. 부모를 이제 열어보면 예를 들면 유닛 베이스 캐릭터를 열어보면 얘는 여기 안에 든 이 컴포넌트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이 메시에 있는 그 머티리얼만 딱 변경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걸 특별히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손의 경우에는 메시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여러 개의 메시 중에 머티리얼이 여러 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팀 컬러를 적용하고 싶은 메시와 그 머티리얼 번호를 어떻게 지정하느냐,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쓴 트릭인데요. 근데 그거 부모 함수에서 일단 이제 메시에 대한 그 지정한 상황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변수가 비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서 만약에 비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지정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기본 메시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가 지정이 된 경우에는 그럼 그것에다가 지정을 해라 라고 일단 부모 함수에다가 짜놨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손에서 만약에 내가 지정할 메시가 존재하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가 실행됐을 때 그 메시를 먼저 지정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 함수를 부르면 이렇게 쭉쭉쭉 실행이 되다가 이 팀 컬러 메시가 이미 지정이 딱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색깔을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타워의 경우에는 이 타워의 메시를 한번 열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존재하는 이 스태틱 메시가 이제 따로 있죠. 이 메시 말고 내가 색깔을 넣고 싶은 메시가 따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또 이제 엘리멘트 그 머티리얼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요 색깔을 그 관장하는 머티리얼을 딱 집어서 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부모 함수에서 거기다가 색깔을 집어넣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부모 함수를 앞에다 놓을 수도 있고 어떤 거를 설정하고 나서 뒤에서 실행을 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색깔 변하는 거는 아까 저기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함수를 실행할 때 머티리얼을 이용을 해서 색깔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는지를 이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나믹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캐릭터 안에는 스켈레탈 메시 또는 메시가 존재하고요. 그 메시라는 것에는 이제 머티리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기 실제로 이제 한번 열어보면 여기 유닛에 보면 이제 메시가 존재하고 그 메시에는 머티리얼이 존재하겠죠.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요걸 한번 열어볼까요? 타워를 열어보면 타워에도 이제 아까 보여드린 메시가 존재하고 그 메시에는 또 여러 개의 머티리얼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한 이 머티리얼은 게임이 플레이되는 동안에는 어떤 외부의 변수를 받질 않아요. 그냥 그 스스로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 머티리얼 중에 하나에 내가 원하는 팀 컬러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외부의 그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게 얘를 변경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냥 이제 이 머티리얼을 다이나믹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것을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바꿔치기가 된 다이나믹 머티리얼 인스턴스에는 제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파라미터는 머티리얼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람이라고 써져 있는 건데 이제 파라미터를 의미하고요. 이런 것에 넣을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한번 이제 코드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제가 이렇게 베이스 캐릭터로 지정을 했죠. 지정을 해서 여기서 set 팀 컬러라고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팀 컬러를 지정을 해라고 한 이 함수에는 어떤 로직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지정한 그 메시 아까 받아왔죠. 그
메시에서 머티리얼이 어떤 머티리얼인지 일단 모르니까, 근데 제가 메시를 지정하고 그 번호를 지정하면 누군지 알 수가 있거든요. 누군지 한 그 머티리얼을 이용을 해서 똑같은 모습의 다이나믹 버전인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일단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만든 애를 바꿔치기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는 그 메시에다가 이 다이나믹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위치에 제가 만든 다이나믹 버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들어간 다이나믹 버전에는 제가 제 마음대로 파라미터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 파라미터 값으로 넣어줄 건 뭐냐면 제가 팀 컬러를 넣어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팀 컬러라고 하는 걸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 지금 색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제 팀 1이냐 팀 2냐에 따라서 그 배열에서 적절한 값을 찾아서 집어넣어 주면 이 팀 컬러라고 이름이 지어진 그 머티리얼의 여기 부분, 또 머티리얼 한번 열어볼게요. 얘는 이제 그 미니언 머티리얼, 저기 타워 머티리얼이구나. 네. 아까 지금 4번이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타워 여기 그 엘리멘터가 아까 4번이었죠. 이거 맞을 거예요. 네. 이걸 열면 제가 이제 이 팀 컬러라고 해서 파라미터를 하나 지정해 놨죠. 그래서 이제 이 팀 컬러라고 하는 것에 그대로 베이스 컬러로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팀을 바꾸게 되면 그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컨스트럭션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그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지정한 대로 다이나믹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다이나믹 머티리얼 인스턴스에 파라미터를 집어넣고 컬러를 지정을 해서 이제 색깔을 넣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정리를 해보면 이제 스켈레탈 메시나 스태틱 메시 등의 일단 머티리얼을 처음에 적용하셨을 때는 파라미터를 받지 않는 이제 정적인 머티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내가 받고 싶어하는 만약에 파라미터가 좀 있다, 그러면 그 파라미터를 머티리얼에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머티리얼의 다이나믹 버전을 만드셔서 아까 보셨던 그 로직대로 이제 실행하시면 그 각 유닛에 내가 원하는 이제 스타일의 색깔도 넣을 수가 있고요.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닛들이 실행이 될 때 게임 속에서 적군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적군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일단 이 레퍼런스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적군을 찾아서 이제 받아오는데, 그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일 왼쪽에 get all exotic class라는 것이 있고요. 요거는 왼쪽 아래 보라색으로 보시는 이 이제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시면, 예를 들면 내가 미니언 클래스를 모두 찾고 싶다라고 해서 get all exotic class에 미니언을 집어 넣으시면, 그러면 맵에 있는 모든 미니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out actors의 배열로 반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그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 있는데, 이 태그라는 것은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로 액터에다가 내가 원하는 꼬리표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터를 생성한 다음에 뭐 얘는 뭐 우리 편이 아님, 그 다음에 뭐 액터를 하나 만들어서 얘는 중독된 액터, 뭐 액터를 하나 만들어서 얘는 공중에 떠다니는 액터, 이런 식으로 특성을 지정을 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월드에서 만약에 내가 공중에 떠다니는 액터만을 다 찾아와 라고 해서 get all actors with 태그에다가 여기다가 뭐 공중에 떠다니는 액터라고 이제 태그를 지정을 해서 가지고 오면 공중에 떠다니는 모든 액터를 찾아서 반환해 줍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냐면, 상호 간의 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언어 같은 거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데, 중국어를 예로 들면 내가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상대방이 중국어를 할 줄 알아서 중국어로 얘기를 걸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그 중국어로 또 요청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상호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약속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그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약속이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중국어로 말을 걸면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액터를 열었을 때 이 클래스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른쪽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인터페이스들을 장착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서로 상호간 합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들을 갖는 애들을 모조리 찾아와 라고 명령을 하면 그 인터페이스를 갖는 아이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찾아오는 함수가 굉장히 유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터페이스가 서로 존재하는 아이들끼리는 서로 상호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였으니까 내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애들만 다 찾아와 라고 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을 한 번씩 시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맵 안에 존재하는 액터들 중에 내가 지정한 인터페이스가 있는 애들을 모두 반환해줘 라고 명령을 실행을 하면 그 인터페이스 가진 애들을 모두 반환을 해서 주고요. 그 함수가 굉장히 유용한 이유는 내가 인터페이스를 가진 애와 통신하고 싶을 때 그 인터페이스 가진 애들을 다
반환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통신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적을 탐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질문 주셨던 것처럼 get all actors of라는 방법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약간 부담을 좀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벨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검색을 해서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틱같이 매 프레임마다 실행되는 거에다가 get all actors of 이거를 이제 이어서 하면 이제 시스템에 굉장한 부담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게임이 그렇게 모든 프레임마다 모든 액터를 검색해야 될 게임은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제 효율적으로 적을 탐지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번 그 샘플 게임에서 보여드린 예제는 어떤 게 있냐면 구체 등에 이제 콜리전을 하나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내 시야가 되겠죠. 내 시야 범위 내에 있는 적을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 콜리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실제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타워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구체 콜리전 있는 거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을 찾아와라고 하면 적을 어떻게 찾는지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서 적을 찾아라라고 하면 네. 여기 보시면 이 센스 스피어라는 게 존재하죠. 이 센스 스피어가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이 정도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을 찾아줘 라고 미리 콜리전을 하나 만들어서 넣었어요. 이렇게 콜리전 하나 만들어서 넣으면 그럼 이 센스 스피어 여기 있죠. 요거 센스 스피어에서부터 get overlapping actors라고 해서 이 센스 스피어와 겹치는 모든 액터들을 나에게 반환해줘 라고 시키면 당연히 이 공격 범위 내에 있는 애들을 전부 반환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거는 뭐 물론 얘가 적인지 아군인지,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클래스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애들을 추리고, 그 중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애 또는 가장 어그로가 끌리기 쉬운 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더 추가를 해서 내가 공격할 대상을 이제 반환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방법처럼 이제 이런 콜리전을 이용을 해서 검출을 하면 조금 더 부담이 적게 주변에 있는 애들을 검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처음 세션에서 이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제 지정한 레퍼런스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 유닛들이 그 플레이어 캐릭터를 이제 뭐 플레이어 캐릭터를 바라보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 플레이어 캐릭터의 레퍼런스를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잡하게 여기저기서 찾는 게 아니고 그 클래스의 블루프린트 거기 자체에서 그냥 get 플레이어 캐릭터라고 하면 플레이어 캐릭터를 바로 액터로 반환을 해줍니다. 여기 있는 보이시는 이런 방법들로 필요한 지정한 레퍼런스를 이제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닛들이 스스로 내가 판단을 하게 하려는 이제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게임 실행을 했을 때 내가 이제 위치를 한번 마음대로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 떨어뜨리면 어딜 찾아가야 되느냐? 저한테 어그로가 먼저 끌렸죠. 그 다음에 여기 떨어뜨린 경우에는 또 저한테 끌렸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얘 왔다 갔다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도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다가갔으면 공격을 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할 행동을 이제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비헤이비어 트리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비헤이비어 트리는 AI 컨트롤러라는 곳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 AI 컨트롤러가 이제 비헤이비어 트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행동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비헤이비어 트리가 어디 있냐면 제가 보여드린 그 샘플 게임에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AI 컨트롤러로 만들어진 클래스이고요. 이 AI 컨트롤러가 이제 중간에 보이는 블랙보드와 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 있는 이 비헤이비어 트리,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액션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 비헤이비어 트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지를 이제 미리 정해놓은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시간표, 뭐 이런 행동 지침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블랙보드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 지침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어떤 값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동 지침을 수행을 하다가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을 찾았으면 그 대상을 임시적으로 이 블랙보드에 기억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다음 명령을 수행하면서 또 그것을 가져다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제 위치된 곳은 이제 여기 AI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열어보면 얘는 그냥 블루프린트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보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내가 사용을 할 그 변수들을 이제 임시로 저장할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비헤이비어 트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행동 이 지침을 이제 미리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컨트롤러가 게임을 시작하면서 비헤이비어 트리와 블랙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간단해요. 게임 시작하자마자
이 블랙보드를 사용해줘. 그리고 이 비헤이비어 트리를 실행해줘. 라고 이제 실행을 하면 그럼 바로 그 블랙보드와 그 비헤이비어 트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헤이비어 트리를 이용하실 때 유닛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길이 막히는 경우를 이제 느끼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그 주변에 있는 유닛들을 피해 가도록 하는 이제 이 길이 막히면 돌아가는 AI 컨트롤러를 저희가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AI 컨트롤러를 상속 받으실 때 이 디투어 클라우드 AI 컨이라고 하는 이 AI 컨트롤러를 상속 받으셔서 만드시면 알아서 길까지 피해 갑니다. 그러면 이 비헤이비어 트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일단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 들어있는 구성 요소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이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건 데코레이터라고 하는 거고요. 이 데코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 상태에서의 조건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예제를 들면 지금 이즈 게임 액티브라고 해서 게임이 지금 진행 중이어야 이제 그 밑에 거를 이제 실행할 거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is alive라고 해서 내가 지금 살아 있어야 어떤 행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 데코레이터의 특징은 이제 성공하면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성공을 못하면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is alive 같은 경우에 이제 판단해서 내가 살아 있으면 뭐 공격이나 이동을 하겠지만 내가 살아 있지 못하면 넘어가서 이제 죽었을 때의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겠죠. 그리고 서비스라고 하는 이 색깔을 이제 보시면 설정한 간격마다 실행이 되면서 지정한 이제 명령을 실행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서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유닛들을 찾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이 명령이 너무 자주 실행되면 시스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인터벌을 설정을 해서 그 시간마다 주변에 있는 적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스크라고 하는 이제 보라색 이것들은 이제 지정한 명령이 들어가서 수행하는 거고요. 여기서 살펴보실 수 있는 것은 뭐 어택 애니메이션을 해라. 그다음에 뭐 공격하고 나서 얼마큼 쉬어라. 그 다음에 이거는 이동해라. 그 다음에 이거는 죽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더 들어가는 AI의 이제 비헤이비어 트리의 특징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무조건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렉터의 경우에는 자손이 하나니까 바로 실행될 거고, 이 실렉터의 경우에는 자손이 두 개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자손부터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실렉터라고 하는 노드의 특징은 뭐냐면 자손이 하나라도 성공하면 그것을 멈추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내가 살아있을 때 이제 판단을 했는데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공격을 만약에 했으면 성공을 했으니까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요. 더 이상 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공격을 하려고 보니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적까지 걸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걸 실패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이제 더 이동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할 건 뭐냐면 일단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그 유닛이 내 공격 범위 안에 있는가 이걸 이제 판단해서 맞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죠. 밑으로 내려가는데 얘는 시퀀스니까 일단 공격 애니메이션을 먼저 실행을 하고 공격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면 공격에 쿨타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쿨타임만큼 당연히 이어서 기다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성공하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왼쪽이랑 오른쪽을 둘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여기 내가 얼라이브 한지를 판단해서 얼라이브 하지 못하면 실패했으니까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얘는 이제 순서대로 오른쪽을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죽은 몽타주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공격을 하면 되는데 공격을 못하니까 실패했으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그러면 공격할 수 있는 거리까지 내가 걸어가 라는 것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인 상태로 행동 지침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실제로 게임이 실행됐을 때 내가 만약에 적군이 멀리 있으면 적군까지 걸어가고, 그 다음에 적군이 내 범위에 있으면 그냥 공격한 다음에 쿨타임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내가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동 지침에 따라서 이제 애니메이션들이 설정이 될 텐데 내가 그러면 그 행동 지침에 맞게 예를 들면 공격해라 라는 것이 결정이 됐을 때 그 공격하는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앞선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스테이트 머신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제가 그 예제에서 보여드린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애니 몽타주라는 것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애니 몽타주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격하는 이벤트. 그러면 공격을 할 때는 이제 필요한 것들이 공격하는 그 모션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공격하는 게 만약에 콤보다. 그러면 그 콤보하는 다른 애니메이션 조각들이 이제 이어져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격하는 모션 중에는 이제 파티클 불꽃 같은 것도 터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적을 때렸을 때는 그 적을 때렸을 때 적의 에너지가 딸도록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 노티파이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딱 한 번에 세팅을 해서 이 하나의 덩어리를 딱 실행하게 만들어진 거고요. 예, 실제로 이제 예제에서 한번 열어보시면 이제 애니메이션에 이제 AM으로 시작된 게 애니메이션 몽타주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미니언 어택을 한번 볼게요. 좀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이 미니언 어택 같은 경우에는 미니언이 공격하는 애니메이션 인스턴스 애니메이션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게 실행되는 동안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데미지를 주라고 하는 이 어택 이벤트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데미지에 파티클도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얘가 이제 이 타임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가 데미지 파티클이 터져야 될 때 파티클이 딱 터지고, 그리고 이어서 요 점을 지나면 적이 맞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적한테 에너지를 딸게 만드는 스크립트가 이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격을 하다가 요점에서 죽었으면 더 이상 실행이 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파티클이 안 나올 거고, 여기를 지나면 파티클은 터지겠지만 데미지는 안 들어갈 거고, 여기가 지나가면 데미지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에 맞춰서 잘 실행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든 애니메이션 몽타주가 어떻게 우리 애니메이션에 적용이 되는지 요거 이제 원리를 살펴보면, 전 시간에 이제 설명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캐릭터 안에는 스켈레탈 메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스켈레탈 메시를 계속 움직이는 애님 블루프린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애님 블루프린트가 계속 스켈레탈 메시를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 통제를 하는 과정에 이 애님 블루프린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 몽타주를 넣고 싶으면 어떻게 넣으면 되냐면 이 슬롯이라는 것에다가 넣는 거고요. 애님 블루프린트의 슬롯은 어디 존재하냐면 이렇게 이 풀바디 슬롯 이런 식으로 슬롯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한번 열어보면 여기 이렇게 애니메이션 미니언 블루프린트 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스피드에 맞게 적당한 이제 블렌드 스페이스가 있어서 걷는 속도가 조절되는 애니메이션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을 받는 슬롯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슬롯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슬롯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AI가 지금 할 그 동작을 결정해서 바로 이 슬롯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슬롯에 집어넣는 명령이 바로 뭐냐면 플레이 애니 몽타주예요. 그래서 AI가 이 플레이 애니 몽타주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 애니 몽타주를 슬롯에 확 넣어버리고, 그럼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가 이 슬롯에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이제 바로 실행을 해서 애니메이션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까 그 함수 상속받는 부분에서 이제 살짝 보셨을 텐데, 이제 다시 한번 가서 보면 그 미니언 한번 열어볼게요. 미니언 유닛에 열면 여기 이제 그 플레이 데스 몽타지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 보면 제가 만든 함수긴 하지만 여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이 애니메이션 정해진 애니메이션 몽타지를 받아서 플레이 애니 몽타지라고 이제 실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더 드리면, 애니메이션 몽타주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애니메이션 몽타주를 실행하면 개로 딱 이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헤이비어 트리의 실행이 빠르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 몽타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음번 공격해, 또 다음번 공격해, 이렇게 연속으로 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몽타주가 플레이 중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서 내 몽타주가 공격하는 모션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건 넘어가고, 근데 만약에 공격을 하는 모션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몽타주를 실행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건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죽는 애니메이션, 뭐 아니면 공격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걸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편리한 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몽타주를 넣으면 알아서 자기가 파티클도 터트리고 그 다음에 때렸을 때 데미지도 입힙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정보를 표시할지를 알아볼게요. 내가 데미지를 입었을 때 그 머리 위에 에너지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그 다음에 그 게임 시작할 때 오른쪽에 보시면 나의 점수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이제 쌓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프로그레스 바 같은 거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보면, 이제 저희 그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UMG라는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UMG로서 일단 그 2D 위젯을 띄울 수가 있어요. 저희 그 UMG는 저희 그 예제에서 여기 그 UMG라는 폴더 위젯 안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이건 뭐 예를 들면 버튼 같은 것도 이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여러 개를 모은 이제 게임 UI에다가 버튼도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레스 바도 있죠. 이거에 대한 상세한 사용 방법은 이제 예제를 조금 이제 뜯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든 요 하나를 이제 게임
이 창 오른쪽 아래다가 이제 위치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 플레이라는 이제 위젯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만드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내가 원하는 위젯들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신 위젯에다가 값을 표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동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연동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위젯을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젯의 레퍼런스를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서 있다가 그 레퍼런스를 찾아가서 그 레퍼런스 안에 이제 보시면 예를 들면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 버튼을 내가 이 버튼을 이제 눌렀을 때 실행하고 싶으면 이게 이제 변수인지를 여기 액션 버튼 변수인지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얘는 이 변수로서 이제 설정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레퍼런스를 찾아 들어가면 그것보다 이제 하위 단계에 여기 액션 버튼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하고요. 그렇다면 그 버튼을 더 찾아 들어가서 그거의 속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미지 보더 같은 이제 이렇게 존재하면 얘를 변수로 설정을 했겠죠. 변수로 설정이 되면 걔의 이제 보일지 말지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추적해 들어가서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2D를 이용을 해서 화면에 띄우는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제 UMG 같은 경우에는 PC 화면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도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VR 환경에서는 약간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이유는 뭐냐면 VR HMD는 양쪽 눈을 이제 렌더링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위에 바로 화면이 그대로 올라가면 이제 이게 깨져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VR 환경에서는 이제 3D 위젯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맞게 이제 보이게 되고요. 3D 위젯이라는 것은 이제 위젯을 이제 2D 메시 그 판때기 위에다가 그려가지고 이제 렌더링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VR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올리는 방법은 제가 이제 그 뒤에 있는 VR 세션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넣는지 이런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UMG를 사용할 때 있어서 텍스처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텍스처를 하나하나 쪼개서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게 관리하기가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임포트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텍스처가 따로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엔진에서는 이것을 이제 한 번에 관리하실 수가 있게 이제 스프라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스프라이트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하나의 텍스처의 이제 일부분을 잘라서 이제 그 텍스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에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제 문서에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 근데 이 스프라이트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신 방법은 뭐냐면 원래 원본 텍스처가 업데이트되면 자동으로 그것이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 둘째로 같은 그림 안에 있는 이 스프라이트들을 하나의 패널 안에 넣으면 드로우 콜을 하나만 써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최적화에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텍스처를 여러 개를 넣으시면 그 텍스처마다 드로우 콜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십 개의 텍스처를 사용하면 느려지는데 근데 그 수십 개의 텍스처를 하나의 텍스처에 합치고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로 나눠서 그 패널 안에 넣으시면 걔네들이 한 번에 드로우 콜에 한 방에 그려집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완성된 게임의 밸런스 조절을 쉽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이제 조금 알아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캐릭터의 경우에 일단 게임 플레이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코스트가 얘는 1이고 얘는 2점이고 얘는 4점이잖아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변경을 하냐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굉장히 편리한 툴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툴은 어떻게 사용하실 수가 있냐면 외부에서 이제 엑셀 같은 걸로 이제 CSV 파일 그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시고 그다음 뭐 예를 들면 미니언은 체력이 얼마고 공격력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쭉 만드시고 걔를 그대로 엔진에 끌고 오시면 그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저희 그 샘플에는 여기 데이터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임포트 하시면 이 유닛 데이터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걔를 열면 예를 들면 아처의 경우에는 체력이 얼마고 데미지가 얼마고 코스트가 얼마다 이런 거 다 정해서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가져오실 때는 어떻게 가져오시는가 하면 물론 이제 문서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이제 구조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구조체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의 변수들을 가지는 어떤 그 집합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조체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이 하나의 세트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력, 그다음에 데미지, 그다음에 코스트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줄이 하나의 묶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묶음에 대해서 내가 아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 묶음들을 그대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묶음으로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포트하는 과정에서 이 구조체를 사용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실제로 임포트를 할 때 그 CSV 파일을 엔진에다 끌어 놓으시면 데이터 테이블을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창이 하나 뜨고요. 그때 이제 그 스트럭처, 그러니까 아까 그 구조체로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실제로 이제 만드시는 과정 중에 이제 그 열의 이름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는 헬스를 넣었는데 실제로 그 CSV 파일에는 헬스2로 넣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열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맞지 않다라고 하는 창을 하나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냥 확인하시면 그럼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은 이제 논이라고 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테이블의 굉장히 유용한 점은 뭐냐면 여기다 레퍼런스에 에셋의 레퍼런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그 데이터 테이블에 내가 아처의 헬스랑 데미지는 숫자로 쳐서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초상화는 내가 엔진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 데이터 테이블에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에디트 창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이 구조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구조체의 스프라이트라고 이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면 그 스프라이트를 이제 직접 여기다 선택을 해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처의 경우에는 아처의 초상화를 선택해서 넣으실 수가 있고 그 아처의 초상화가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나중에 한 번에 다 넣으실 수도 있고 바꾸실 수도 있고 뭐 변경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에다가 배열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이기 때문에 배열을 포함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배열을 이 한 칸 안에 배열 모양으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변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테이블을 지정을 하고 행의 이름을 전달을 하면 하나의 구조 세트를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묶음을 반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가져오는지 요걸 이제 알아보시면 데이터 테이블 어떤 거 구하기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시고 어떤 데이터 테이블에서 가져올 건지 정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줄을 가져올 건지 정해서 얘한테 이제 명령을 실행하시면 그걸 이제 구조체로서 반환을 해줍니다. 실제로 이제 얘가 들어간 것을 보시면 제가 만든 거는 이제 이 경우에는 베이스 캐릭터 아까 함수 상속에서 살짝 봤던 부분인데요. 유닛에서 베이스 캐릭터를 열면 여기 이제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어디 갔냐 여기서 잠시만요. 데이터 값 가져오는 거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거 같은데 아니구나. 네 잠시만요. set basic data. 네, 이 set basic data라고 하는 것에서 예제를 열어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 set basic data라는 것을 실행을 하면서 이제 지정한 그 줄명, 이 줄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엔진에서 여기 그 데이터에 이제 여기 들어가면 요거 있죠, 요거 제일 왼쪽에 있는 이게 이제 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처에 대한 값을 가져와라라고 지정을 해주면 당연히 요것들을 구조체로 해서 한 번에 반환을 해주겠죠. 그러면 보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반환되는 값이 구조체일 것이고 그 구조체를 전달받으면 그것에서 이제 값을 추출해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어떤 데이터 테이블에서 어떤 값을 가져와라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각 버튼마다 어떤 캐릭터를 만들지를 클래스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버튼 열어보시면 버튼에 클래스가 지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버튼, 네, 버튼에 이제 그 클래스를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 여기 네. 보면 유닛 타입이라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버튼마다 이제 클래스를 지정을 하면 사실 클래스 지정하고 또 얼굴 지정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에너지 지정하고 또 일일이 다 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되고 그건 클래스별로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클래스를 내가 딱 설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 있는 값들은 데이터 테이블에서 내가 꺼내 와야겠죠. 그런데 내가 클래스를 지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네.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받는 거는 이게 지금 name이라고 하는 얘는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건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타입에서 네임 타입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과정이 약간 팁을 드릴 수가 있어요. 클래스 이름을 받아오신 다음에 클래스를 받아오면 걔는 이제 뭐 나중에 문서에서 설명을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뒤에 이제 언더바 C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그걸 자른 다음에 바로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던지면 그 데이터 테이블에서 클래스 이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걔를 반환받는 방식으로 이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설명을 다 드렸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지금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손 들어보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그러면 끝나고 그 VR 세션 진행하고 나서 한 번에 또 받을게요. 지금 시간이 다음 거를 이제 바로 진행을 할 계획이라 그러면 이제 VR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